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하필 내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인연을 갖게 되었다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과의 인연 역시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 한 번씩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네요.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유럽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요, 지난 23일에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간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5조 4천억 원을 새로 찍어 유로존의 국채 등을 사들이기로 한 건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매파들의 견제를 뛰어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는요,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입니다. 그는 자산 매입보다는요, 임금을 낮춰서 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처방이라고 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그는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ECB의 이 CEO 격인 드라기 총재가요, 최대 주주 독일의 반대를 넘어서곤 했지만요, 그의 반대의 흔적은 이 양적 완화 세부 사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ECB의 월간 양적 완화 규모는요, 달러로 계산하면 690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 양적 완화의 8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일본은행이 현재 사들이고 있는 자산인 565억 달러보다는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 일본의 경제 규모가 유로존의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또 둬야 합니다. 게다가 ECB의 돈풀기는요, 현재 일본이나 3차 양적 완화 시절의 미국처럼 무기한이 아닙니다. 은행 실무자들이 최장 2년까지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통화정책회의에 올렸지만요, 결국 ECB는 19개월 동안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양적 완화 규모는요, 1조 1,400억 유로, 달러로는 약 1조 3,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한 3차 양적 완화의 1조 6천억 달러보다는 2,008억 달러 정도 적은 양이고요. 또 애초 시장이 예상한 2년간 1조 2천억 유로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제학 교수들은요, ECB가 약 2조 유로, 즉 약 2조 2,300억 달러 정도를 풀어야지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에도 아직은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학자들이 약 2조 유로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요, 유로존 실물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서입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에 그쳤는데요.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침체 상태입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의 침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물가는요, 한 해 전과 견줘서 0.2% 떨어졌습니다. 국제 원유와 식료품 값을 빼면 아직은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정도지만요. 하지만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유로존 상황이 현재 로플레이션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로플레이션은 이 물가 상승률이 낮은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 일보 직전의 셈입니다. 이는 어떻게 본다면 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한 양적 완화가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을 때 실시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의 규모에도 못 미치는 자산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글로벌 시장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로값만큼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발표한 날 유로화 값은 1.15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주변국들의 긴장만 고조됐습니다. 지난 21일 캐나다 중앙은행은요, 1%였던 기존 금리를 0.75%로 내렸습니다. 이는 ECB의 양적 완화를 예상하고 선제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스위스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요, 캐나다 중앙은행보다도 한 발 앞서서 대응했습니다. 2주 전에 스위스는요, 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가 덴마크도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기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22발 통화정책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소식에 채권과 주식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미국의 10년, 30년 만기 국채와 유럽 국채 가격은 모두 올랐고요. 미국 뉴욕의 다우지수는 22일 전날보다 1.48%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1.32%, 프랑스는 1.52%나 오르는 등 주요 유럽 증시도 상승세의 흐름을 탔는데요. 지난 23일 코스피는 0.79%, 일본 니케이 지수는 1.05%로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2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1.13달러의 거래가 됐는데요. 이는 전 거래일보다 2.1%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드라기는 양적 완화 카드를 통해서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유럽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지만요, 이 양적 완화의 실질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건데요. 또한 국채 매입 방식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은요, ECB 지분에 따라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17.9%의 독일, 14.1%의 프랑스, 12.3%의 이탈리아 등 ECB 지분이 많은 나라의 국채를 더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반면에 유동성 지원이 특히 필요한 그리스 등은요, 이 지분 2%로 ECB 지분이 낮아 별로 득을 볼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독일 국채 등의 수요가 몰리면요, 자산 시장에 거품을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지만요, 자산 거품 확대와 금융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국채 매입에 따른 손실 논란도 있습니다. ECB에 따르면 국채를 매입한 뒤 손실이 발생하면요, 각국 중앙은행이 손실분의 80%를 떠안게 되고 나머지 20%는 ECB가 공유합니다. 이런 8대2의 부담 구조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요. 이는 유로존의 결속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통화 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은요, 투기 자금 유입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스위스가 지난 5일 선제적으로 환율 하한선을 폐지했고,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한 주 동안 2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귀추가 주목되었던 유럽의 양적 완화 발표. 어제는요, 이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결단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리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품목의 리셀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셀이란 인기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리셀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을 리셀러라고 부릅니다. 이런 리셀은요, 이 젊은 세대에서 쉽게 돈을 방법으로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등과 달리 시간과 정보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비교적 돈은 적게 들어선데요. 그래서 리셀러는 대부분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셀이요, 초기에는 용돈벌이 수준으로 여겨졌지만요, 점점 고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점차 직업적으로 하는 이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리셀 품목은요, 마니아층이 두꺼운 운동화부터 시계나 레고 등 장난감까지 다양한데요. 또한 연예인 팬사인회 대기 순서 등 무형의 상품 역시 리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구하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면요, 무엇이든지 리셀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 9시 이 신촌의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지하 2층은요, 수백여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개점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요, 이날 판매 예정이었던 나이키 농구화 에어조던 6와 에어조던 13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에어조던은 나이키가 1985년부터 판매한 클래식 인기 농구화 모델입니다. 157켤레의 상품을 준비한 나이키는요,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오전 9시 반부터 선착순 200명에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추첨권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대기줄이 형성이 됐고요. 막상 9시 반이 되자 추첨권은 몇 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에어조던을 사러 가지 못한 고객은요,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위해 중고 물품 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에어조던이 판매된 그날 오후 4시 인터넷에는요, 에어조던을 3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는 정가 21만 9천 원보다 무려 10만 원 넘게 비싼 가격으로 리셀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의 프리미엄은요,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밤새 줄을 서는 수고를 한 리셀러의 몫이 되는 것이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의 배경에도요, 이런 리셀러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닥치는 대로 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모조리 뒤지고도 허니버터칩을 찾지 못했던 한 고객은요, 결국 중고 물품 거래 장터에서 한 봉지 6천 원에 샀다고 합니다. 택배비까지 4천 원을 포함하면은 정가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만 원에 산 셈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 편의점에서 제대로 된 루트로 구입하려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입고 날짜까지 물어본 뒤 찾아갔지만 판매대는 늘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리셀러들의 싹쓸이가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셀러들에게 이 정보는요, 돈을 벌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언제 어느 매장에 얼마나 많은 상품이 판매되는지 알아야 하는 건데요. 리셀러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한다고 합니다. 업주들과 친분을 쌓아서요, 인기 있는 상품을 선점하기도 하죠. 또 대박 상품을 보는 안목도 리셀러가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거의 MD 수준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출시 상품이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일 때 상품을 선점해야지 이 효과적인 리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에는요, 장난감 티라노킹이 리셀러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들은 정가 7만 5천 원인 티라노킹을요, 대형 마트에서 사들인 후에 개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합니다. 상품 제조 유통업계에서는요, 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있어 리셀러들을 오히려 반긴다고 합니다. 혜태제과 관계자는요,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과 리셀에 대해 리셀러들도 한 명의 고객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셀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주로 에어조던을 리셀하는 한 대학생은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에어조던 발매 전날부터 하룻밤 캠핑까지 해가면서 에어조던을 구매해서 되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의 소규모 장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장 측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을 통해 발매 정보를 챙기고 구매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셀을 바라보니 소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리셀러들의 싹쓸이로 상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고 허위 수요가 늘면서 개인 간 거래 가격도 치솟는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리셀러들은 과일과 말총을 매점 매석해 많은 돈을 챙긴 조선시대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 때문에 상품을 사서 쓰거나 소장하려는 평범한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소비 행태도 변화하고 상품의 거래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이 리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지만요. 너무 과하게 프리미엄을 붙이거나 매점 매석처럼 너무 모든 물건을 싹쓸이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거래 형태인 이 리셀, 앞으로 이들의 거래가 또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제재는 생길 것인지, 이 앞으로의 행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인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유용한 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요,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개인 비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 업무를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일할 때도 역시 이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면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앱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업무를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 같은 경우는요, 처음 보는 이들을 비롯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이 명함 정리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요, 한 번 만난 사람인데도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명함을 카메라로 찍어 놓기도 하고 명함에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요, 모바일 명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명함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함 관리 앱 네임입니다. 명함을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하거나 일일이 입력하는 고생을 하기 싫다면요, 이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명함 서비스 네이미를 이용하면 됩니다. 내 모바일 명함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상대방이 명함 교환을 수락하면요, 내 명함집에 상대 명함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저장되고요. 또한 연락처가 바뀌거나 승진, 부서 변경 등 명함 정보가 바뀌었을 때 인맥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신 정보를 알려줘 일일이 새 명함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검색 기능으로 명함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명함을 터치해서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등이 가능해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일 처리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메모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바로 앞에 메모지와 노트, 종이가 있으면 좋지만요, 이 메모지에 메모를 하게 되면 메모지 관리를 하기가 쉽지도 않고 메모지를 잃어버릴 경우 아주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또 밖이라면 또 메모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요. 시중에는 이미 여러 가지 메모 앱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메모 앱은요, 기능이 많고 복잡할수록 이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복잡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능들이 많은 이 메모 앱들이 지겨워졌다면 이 오메모 앱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간편한 기능으로 오늘 꼭 해야 할 일 혹은 기억해야 할 일 5가지를 메모에 쉽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광고가 없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의 메모 디자인을 제공하고요. 시원시원한 크기의 폰트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메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이 없어 심플하고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도 쉽게 메모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편하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이르는 다양한 문서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 관리 자체가 또 다른 업무의 일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서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캠스캐너입니다. 캠스캐너는요, 최고의 이미지 처리 기술을 통해 문서를 촬영해서 스캔하고요, 저장과 공유, 관리와 동기화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 텍스트나 PDF 파일로도의 변환이 가능해서요, 바로 편집해서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환 기능 외에도요, 이 문서 관리 기능도 뛰어난데요. 태그로 문서를 분류하고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암호를 설정하여 문서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30개 국가 및 지역의 팩스를 발송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급 계정을 구매해서 업데이트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이미지 처리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요. 스캔 기능 외에도 워터마크나 손글씨 메모 등의 추가 기능으로 문서 관리가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앱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조해주는 앱을 챙긴다면 일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꼼꼼하게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커리어 관리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유용한 앱들 지금 바로 다운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 하네요.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농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허니버터칩의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 혜태의 허니버터칩과 관련된 스낵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농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심은요, 최근 주력 사업인 라면 부문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가격 인상 지연, 수출 성장 둔화 등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4분기에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절적 특징에 따라 시장 점유율 하락폭은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난 4분기에는요, 금값 환입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돼서요, 감익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성보다는 기조적인 점유율 상승이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는요, 이 농심 50주년을 맞이해서 현재보다는 공격적인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이유를 기대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5년에는요, 중국 생수 설비 확장에 따른 생수 사업 성장 모멘텀과 해외 부문에서의 성장성이 양호하게 기록되는 점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농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중전입니다. 오늘은 이별을 담담하게 노래하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늘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헤어짐을 앞두고는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이 왔다 가면서 또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 이렇게 이별에 대해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 가장 훌륭한 시인에 꼽히기도 하고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시인이기도 하죠.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이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이별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격정적으로 이별하게 되면요, 그 후유증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별이란 되도록이면 격정적이지 않게 담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인연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고요. 한 톨의 아쉬움도 안 남기고 쌩안이 돌아설 필요도 없죠. 섭섭하게, 하지만 아주 섭섭하지는 말고 조금만 섭섭하게 헤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아닌가 합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먼저 이루어진다면요, 그 이후에 올 만남 역시 더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매일 아침 경제 돋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제가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경제 돋보기를 떠나 앞으로 증시온에어 2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경제 돋보기는요. 유민영 앵커와 함께 하실 텐데요. 앞으로 더 새로워질 경제 돋보기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난 이들은 반드시 헤어지고 또 떠난 이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인데요. 저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모습의 경제 돋보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